이 온실가스 자체를 발생을 안 하면서 이 수소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그 반응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시키려 그러면 엄청난 또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 에너지 자체가 또 에너지원이 또 그 이산화탄소 발생원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낮추는 그 촉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화학자들이 결국은 효율이 높고 안정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 촉매를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암모니아나 이제 요소 합성 같은 거 보면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인류 에너지 2%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암모니아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느냐? 결국 그게 이제 요소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거든요. 이 암모니아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하면 이렇게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요소가. 근데 요소를 또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느냐? 2억 톤 이상. 그거는 결국 요소의 90%가 요소 비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다 에너지를 써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농사도.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 그 과정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1억 톤 이상 쓰긴 하는데 이건 뭐 1년 내로 다시 또 이게 요소가 이제 다시 땅에 가면 다시 또 이제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 분해되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근데 아무튼 최근에 그런 연구들은 그래서 이런 그 암모니아가 워낙 이걸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암모니아 없이 이 요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물하고 이제 질소를 바꿔서 직접 이제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만약 성공하면은 정말 이 CO2를 원료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팔라듐, 커퍼, 이 합금, 촉매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지만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CO2를 이게 이 원료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플라스틱 안경알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이 투명도가 굉장히 높은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포스겐이라고 이 독가스죠. 이거를 갖고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CO2로 바꿔서 만드는 이제 합성법을 벌써 20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상용화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전 과정에 들어가는 배출량을 크게 줄여가지고 현재 이 전체 생산량에서 16%가 이 방식으로 쓰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CO2가 원료로 쓰여서 결국은 요 폴리카보네이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그렇게 연력학적으로 어려운 반응은 아닌 거가 결국은 CO2에서 카본에 붙어 있는 이 산소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원료를 좀 더 광범위하게 CO2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CO2의 CO 결합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어서 결국은 유용한 이제 CH 본드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그 에너지를 주는 게 결국 수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CO 결합을 끊고 요 수소 사이의 결합을 이용해서 대신 이제 CH 결합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CO2를 원료로 쓰는 게 성공하려면은 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소 시대라고 이제 요새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수소 시대가 단순히 그런 연료 수소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에 어떤 CO2를 이 원료로 쓰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수소 자체가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면은 결국은 이 천연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천연가스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그린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뭐 최근에 이제 메탄 열분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온실가스 자체를 발생을 안 하면서 이 수소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반응을 하려면은 이 지금 자체적으로 그 반응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시키려 그러면 엄청난 또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 에너지 자체가 또 에너지원이 또 그 이산화탄소 발생원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낮추는 그 촉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화학자들이 결국은 효율이 높고 안정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 촉매를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전기분해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촉매를 만드는 거가 이제 이 관건이고 그래서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여기 유니스트의 백 교수님도 여기 밑에 있는 촉매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촉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탄으로 직접 이 열분해를 만드는 경우도 촉매가 있어야지만 이게 그 반응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런 것들이 이 충족이 되면은 결국 그린 수소가 있으면은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양한 이 물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게 우선 메탄올로 바꾸는 것들. 그래서 역시 이 부분 역시도 촉매를 얼마큼 이제 경쟁력 있게 개발하느냐가 상용화의 관건이고요. 실제로 이제 몇몇 이제 회사들은 저 상용화 설비를 이제 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에는 CRI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0년 전부터 이 상용 설비를 만들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지금 거의 다 적고 이제 올해 내로 이제 가동된다는 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철 공장에 그 가스를 쓰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수소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철 거기서는 이 수소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탄올을 만드는 건데 연간 이 이산화탄소 이 소모량이 이제 16만 톤. 굉장한 양 같은데 인류가 만드는 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분치입니다. 2분치가 16만이니까 결국은 이런 공장이 20만 개 정도를 지면은 이제 인류가 이제 배출하는 이 CO2를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공장 자체가 뭐 20만 개 턱도 없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화학적인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생물 생화학적인 걸 이용해서 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미생물이면 아세토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산화탄소나 뭐 수소 이런 것들을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선 이 탄소 2개짜리 뭐 아세테이트라든가 뭐 에탄올 이런 것들을 내는 미생물을 아세토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이제 에탄올이나 이런 것들을 아세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이미 상용 설비가 4년 전에 되어져서 역시 중국의 역시 그 제철 회사에다 옆에다 붙인 건데 연간 6천만 리터 규모로 란자테카라고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인 거죠. 최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논문 나온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미생물을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대사공학이라는 최근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수많은 이제 그 미생물들의 이제 게놈을 분석해 가지고 효소의 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들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선 그거를 자기들이 마치 회로 설계하듯이 어떤 그 미생물의 게놈에다 끼워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합성 생물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에탄올을 만드는 미생물이 이제 아세톤이나 아이소프로파놀 같은 탄소 3개짜리 어떤 유기화학 물질을 만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란자테크라는 데서 빠른 설비를 해서 실증해가지고 이제 탄소 네가티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이 앞서 말한 메탄올 이쪽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화학적인 촉매고 주로 금속 기반 촉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라는 것도 생화학 이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촉매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효율적인 촉매를 찾아서 이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매일 보면 뭐 저도 기자였지만은 뭐 획기적인 걸 개발했다 막 그런 것들 보면 주로 대부분 요 실험실 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될지 그러면 다 이제 흐지부지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탄소 중립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게 상용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케일이 커질수록 점점 이제 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 자본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 실증 설비는 돼야지 이제 뭔가 가능성을 이제 좀 이 고민을 하는 시점 되는데 여기까지만 가는 것도 굉장한 비용이 들고 최초의 상용 설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이게 또 성공하냐 결국은 거기 따라서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이제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실패하면은 큰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런 식의 죽음의 계곡을 이제 넘기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앞쪽에 소개한 그런 몇몇 업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인가 이제 번역된 책인데 이제 우리 빌 게이츠가 사실은 이분이 뭐 에이지 퇴치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지원하지만 이제 게이츠 재단에서 이런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 펀딩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이제 과학자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린 책을 이제 쓴 거죠. 거기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꿈이 어떤 현실이 되려면은 우선은 지금 이 기술이 확보되고 이제 비용 경쟁력이 있는 이 기존의 이런 그 재생 에너지들을 빨리 이제 국가가 투자해서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원자력이 이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방법이다. 그래서 원자력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고 해서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할 거를 각오하고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서 대부분 실패하더라도 한두 개라도 건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LED라든가 발광 LED라든가 뭐 이렇게 배터리처럼 엄청난 이 인류의 그 에너지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쪽으로 해서 탄소 중립과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